안녕하십니까. 애동다크 문양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4회차입니다. 자, 문제 1번.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포밍 프라이밍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그냥 외워서 쓰셔도 되는데 한 번 정도 이해를 하시면 외우고 나서도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보일러라는 것은 물을 넣어서 어떻게 돼요?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들고 이 증기를 방열기 쪽으로 보내어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난방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포밍과 프라이밍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 우선은 포밍 같은 경우는 이 보일러기는 하지만 보일러도 엄밀히 따지면 어때요? 얘가 방열기 쪽으로 보내어졌다가 다시 환수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돼? 순환은 하지만 이것도 밀폐된 용기입니다. 배관으로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밀폐되어 있는 용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물을 보일러 수라고도 하고 급수라고도 하는데 이 보일러 수를 주기적으로 깨끗한 물로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일러 수도 물이다 보니까 고여있는 물인 거죠. 밀폐된 용기니까. 그래서 고여있는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 이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서 물도 썩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썩는 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일러 수가 농축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에 의해서 보일러 수가 농축되게 되면 이런 이물질들로 인해서 수면부에 거품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품층을 뭐라고 하느냐? 포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밍, 거품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포밍이 수면을 다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덮어버렸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은 가열해서 증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날아가고 싶은데 포밍이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막혀버린 거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힌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 압력이, 수면 안쪽의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압력에 도달하면은 포밍층을 뚫고 이렇게 팡 날아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들이 갑자기 팡 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비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이 날아튀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프라이밍이라고 하죠. 날아튄다라고 해서 날아튀는 현상을 프라이밍 또는 뭐라 그래요? 비수 현상. 물방울이 비수된다, 비산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포밍만이 프라이밍의 원인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주증기 밸브가 있다면 주증기 밸브를 급격하게 열면 압력 변동이 심해지니까 그로 인해 비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위가 높아지면 그로 인한 압력 변동도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프라이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방울이 날아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물방울과 증기가 섞여 올라가 버리는, 주증기관으로 섞여 올라가 버리는 캐리오버로 이어질 수 있죠. 이걸 다른 말로 기수 공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찬가지로 캐리오버도 주증기 밸브 급계라든가 아니면은 고수위 시에 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캐리오버나 프라이밍이나 이어진 현상이죠.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는 얘가 하나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 원인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금은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증기와 물방울이 섞여 나간 캐리오버, 기수공발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제 다들 아시죠? 증기 중에 섞인 물방울이 배관을 때리거나 부속품을 때리는 워터해머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해머를 다른 말로 수격작용이라 하죠. 물에 의한 충격, 수에 의한 충격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연동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포밍이 프라이밍의 원인이 되고 프라이밍이 캐리오버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포밍이 발생하는 건 어차피 이물질, 농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포밍이 없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증기 밸브를 급격하게 연다거나 고수위가 일어나면 프라이밍, 캐리오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워터해머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얘가 발생하면 이렇게 연동되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원리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답을 쓸 때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 정리했는 거 봅시다. 포밍, 프라이밍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포밍 같은 경우는 관수 중 용해 고용물, 유지류 등의 불순물로 인해
자, 이렇게 보일러 수가 농축되는 겁니다. 이 이물질들로 인해서 보일러 수의 표면에 다량의 거품층이 형성되는 것. 요 거품층이 형성되면 포밍이라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프라이밍. 급격한 증발이나 주증기 밸브 급개 및 고수위 시. 앞에서 설명드린 원인들입니다. 수면으로부터 끊임없이 물방울이 비산되어 물방울이 날아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비산되어 이 말이 빠지면 안 되겠죠. 수위를 불안전하게 하는 현상을 프라이밍이라고 한다. 물방울이 비산되어 날아튀는 현상. 날아튀기 때문에 프라이밍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전열면의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인 수트 블로워의 작동 시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실 때 이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답은 제가 이렇게 적어뒀고요. 우선은 수트 블로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수트 블로어라는 거는 수관식 보일러였습니다. 수관식 보일러에 쓰는 뭐였어요? 전열면에 붙은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였죠. 그래서 왜 수관식에서만 쓰느냐? 자, 보시면 압니다. 수관식 보일러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관군들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흔히 기수드럼, 아래쪽에 있는 게 수드럼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런 식으로 케이싱화 해가지고 버너를 딱 이용해서 이 수관군들을 가열하는 형태죠. 그러면 여기 안에다 급수를 넣게 되면 물이 이렇게 찰 텐데, 자, 버너를 이용해서 끓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증기는 어떻게 돼요? 이 수관에서 가열된 물이 증기로 바뀐다면 이 밀도 차에 의해서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물은 어떻게 돼? 물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일수록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밀도 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거를 우리는 자연순환식이라고 배웠고요. 물론 이게 순환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면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일러는 강제 순환식을 많이 쓰죠. 실제 현장에서는. 자,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방열기 쪽으로 보내어 난방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다가 연도와 연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빼주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하자면, 쌤, 수관 보일러랑 원통 보일러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 이론 강의 들으셨으면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 열매체가 어디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원통 보일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노통이 이렇게 설치되어서 이 굴뚝이 나간다 치면 이 원통 안에 어떻게 물을 채워가지고 가열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수관 보일러는 어떻게 돼요? 요 수관군 안에 물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쌤, 기수드럼, 수드럼은 드럼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예시를 본다면 노통 보일러와 관류 보일러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류 보일러는 뭐예요? 관으로만 이루어졌고 관 안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수관식 보일러의 일종이다 라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관군들이 존재하고 열매체가 수관 안에 들었고요. 그리고 수관의 외면을 데우기 때문에 요거는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수관 안에 있는 물이 끓어서 증기로 변하는 거죠. 요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 안에 열매체가 들었고 이 열매체를 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원통 보일러는 어때요? 원통 보일러 안에 물이 들었고 이 원통 보일러 안에 원통 안에 있는 물을 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관 안에 있는 열매체를 끓이고 원통 안에 있는 열매체를 끓인다. 요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자, 어쨌든 수관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수트 블로어는 이 수관의 전열면이라 하면 이 수관의 표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면, 표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름을 왜 제거해 줘야 됩니까? 이런 의문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실제로 실기 작업형 교육을 하는 경우에 완전 초보자분들 있죠. 완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스 용접부터 처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우리 가스 용접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스 용접은 아세틸렌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혼합해서 쓰는 거죠. 이게 혼합비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이 불꽃 조절이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세틸렌 열어놓고 깜빡하고 산소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안 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노란색 불꽃이고요. 그리고 그름이 막 이렇게 납니다. 그 상태로 이 동간이나 배관 표면에 열을 갖다 대면 불을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동간이라면 불을 딱 갖다 댔어요. 그러면 동간 표면에 새까맣게 검댕이가 묻어요. 요게 그름이죠.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열을 가해요. 용접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불꽃을 이용해서 열을 쫙 주고 있지만 이 그름이 묻어버리면
열 전달이 안 돼요. 이 그름이 단열을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단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보온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간적으로 보온됐다, 단열됐다. 그럼 열이 안쪽으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용접이 안 되겠죠. 자, 그 말은 수간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간 외면, 그러니까 표면이죠. 표면에 이 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검댕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공기비와 연료비를 정확하게 맞춘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100% 완전 연소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름이 이 수간 표면에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많이 들러붙으면 어떻게 돼? 안쪽에 있는 물이 잘 안 끓겠죠. 열 전달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 그름을 불어내줄 필요가 있다. 떼어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수트 블로어를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롱 리터렉터블, 길다란 장발형, 그러니까 그냥 길다란 막대기를 이렇게 꽂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어떤 유체를 쫙 뿌립니다. 자, 이때 분출 매체, 분사시키는 매체죠. 어떤 그 분사 매체를 쓰느냐? 증기, 물, 공기를 분사한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장발형 이 길다란 막대기를 꽂고요, 증기 또는 물 또는 공기를 쫙 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겠죠. 쫙 뿌려주면은 이 배관 표면에 여기 그름이 있으면 배관 표면에 있는 그름이 빵 떼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 막대기를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간 표면에 붙어 있는, 즉 수간 표면이 뭡니까? 전열면이죠. 불이랑 맞닿는 전열면입니다. 이 전열면의 그름을 제거해주는 장치가 수트 블로어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들었으면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러한 수트 블로어 작동 시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봅시다. 첫 번째, 부하가 적거나 50% 이하입니다. 부하가 50% 이하, 소화 후 사용하지 말 것. 왜 그러냐? 이거 제가 그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라면 끓여 먹고, 우리 짜파게티 끓여 먹었다 칩시다. 짜파게티 딱 끓여 먹고 나서 바로 이걸 설거지하면 괜찮은데, 끓여 먹고 귀찮은 거야. 귀찮아서 한 30분 냅뒀어. 냅두고 나서 설거지 하려고 딱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검은 덩어리들 여러분들 수세미로 밀어보셨어요? 잘 안 떨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살짝 부어가지고 이 버너라든가 아니면 가스레인지 올려서 조금 데웁니다. 그다음 물이 살살 끓기 시작하면은 물 따라내고 이렇게 끓으면 어떻게 돼? 잘 지워지죠. 그 덩어리들이 잘 지워집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간 끓여서, 그러니까 부하를 살짝 높여서 50% 이상으로 살짝 올리게 되면 그름들이 살짝 붕 뜬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 이제 장발형을 넣든 뭘 넣든 수트 블로어로 쫙 불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검댕이들이 잘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50% 이하 부하거나 아니면 소화 후에 사용하지 말 것,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출 전에 송풍기를 가동하여 유인 통풍을 증가시킬 것. 그래서 그냥 통풍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유인 통풍은 뭡니까? 이렇게 빨아내는 통풍력이죠. 그렇다 보니까 빨아낸다라는 거는 이 연소실 내부를 부합 상태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부합 상태로 만들어야 통풍력이 더 클 테니까 쭉 빨려 나가겠죠. 그래서 떨어져 나온 검댕이들이 쉽게 이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통풍력을 증가시킨다. 뭐 유인 통풍 또는 통풍력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분출 전에 송풍기를 가동하여 유인 통풍을 증가시킬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치 내의 응축수를 제거한 다음 사용할 것. 그렇죠. 응축수, 물방울 있으면 어떻게 돼? 연도 내부에 물방울 응축수가 있다 하면은 막 날아튀면서 어떻게 돼요? 기타 장치 동체 내부를 때린다던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축수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한 후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곳에 집중적으로 분사하지 말 것.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분사해버리면은 거기에 어떻게 돼요? 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부하를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국부적으로 응력이 가면서 치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사하지는 마라.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연료의 종류, 분출 위치, 증기의 온도 등에 따라 분출 시기를 결정할 거.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해해서 한 번씩 써보는 연습들을 하시고요. 이 중에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쓰시오 했으니까 요 중에서 세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5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질 보온제 종류를 세 가지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적어드리면 성면, 그리고 앞면, 규조토, 그리고 글라스울,
요 글라스올을 다른 말로 유리섬유라고 해요. 유리섬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산 마그네슘.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얘들이 다 뭐예요? 무기질 보온제. 무기질. 그래서 500도씨 이하에 사용되는 무기질 보온제의 종류,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면, 앞면, 규조토, 글라스올, 탄산, 마그네슘. 그래서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는 유기질 보온제만 외웠잖아요. 그래서 유기질 보온제 그때 뭐였습니까? 유기질이라 함은 펠테코기였어요. 펠테코기. 그래서 펠트류, 그 다음 텍스류, 펠테코, 코르크, 기포성 수지. 요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시험 볼 때는 얘들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무기질이니까 우리가 그냥 다 보고 사지선다형이니까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죠. 골라서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필답형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써야 되다 보니까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무기질 보온제, 얘는 이제 500도씨 이하에서 사용하는 무기질 보온제들 요렇게 모아뒀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무기질 보온제가 그렇습니다. 한 요 정도에서 사용한다. 해설해 보시면 성면은 400도씨 이하의 탱크, 관, 탱크, 노벽 등의 보온제를 적당하고요. 앞면은 400도씨 이하의 관, 덕트, 탱크 등의 보온제. 그럼 규조토는 500도씨 이하의 관, 탱크, 노벽. 그럼 글라스올은 300도씨 이하의 관, 천장, 바닥, 벽 등. 그 다음에 탄산 마그네슘은 250도씨 이하의 관, 탱크 등의 보온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해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쌤, 유기질 보온제는 그럼 도대체 몇 도씨쯤 씁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론상 무기질 보온제는 대략 한 500에서 여기 한 800도씨 정도에 사용이 된다라고 배웠었고, 유기질 보온제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500도씨 정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온도 기준은 아니에요. 앞에서 이 해설해 봐서도 나오지만 탄산 마그네슘은 한 200도씨 이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온도 기준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 상세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기질은 해설 참고하시면 되고, 실제 유기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적어두세요. 이게 한 140도씨에서 마이너스 130도씨까지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유기질은 보온제로도 사용되지만 보냉제로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영하의 온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쌤, 그러면 무기질 보온제는 500에서 800도씨 같으면 800도씨 이상짜리는 없습니까? 있었죠. 우리 이론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뭐였냐? 기타 무기질 보온제라고 해서 화이버 들어가는 거 있었어요. 화이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펄라이트, 그 다음이 실리카 화이버, 그 다음에 세라믹 화이버. 자, 이런 애들은 좀 고온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는 온도 범위가 넓어요. 200에서 한 800도씨까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리카 화이버 같은 경우는 1100도씨 이상 했습니다. 그 다음 세라믹 화이버 같은 경우는 1300도씨 이상. 그래서 얘들은 엄청나게 고온에 사용되는 무기질 보온제들이죠. 그래서 기타 무기질 보온제, 이렇게 온도 범위가 큰 애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번 문제는 뭡니까? 요 무기질 보온제, 500도씨 이하에 사용되는 무기질 보온제를 물어봤으니까 성면, 앞면, 규조토, 글라스올, 탄산, 마그네슘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온도 기준 안 줬다, 다음 물음에서 무기질 보온제를 뭐 고르시오 또는 무기질 보온제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도 요거 쓰시면 됩니다. 얘들 어차피 무기질 보온제니까. 그래서 요거를 딱 정리를 해주세요. 자,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봅니다. 보일러 열정산 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출혈 항목 5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따로 손실열만 적어라 또는 유효열만 적어라 이런 얘기 없죠. 그럼 다 쓰시면 됩니다. 불, 발, 방, 배, 미 이렇게 쓰시고요. 하나씩 쓰시면 되죠. 불안전, 연소, 손실열, 그 다음에 발생, 증기, 보유열. 이게 뭐 있습니까? 유일한 유효열이죠. 유효열입니다. 그래서 발생, 증기, 보유열은 우리가 실제 증기를 발생시켜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열이죠. 그 다음에 방사, 손실열.
열이죠. 그래서 방사손실 뭡니까? 노벽 방사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보유열 쓰셔도 되고 손실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손실열. 그 다음에 미연소 가스 손실열이죠. 자, 요렇게 5가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발, 방배미 이게 뭐라고요? 얘들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출열 5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별을 물어봤다. 예를 들어 이별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 했어요? 연료, 공기, 물, 증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료, 공기, 물, 증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제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연료에 의한 발열량, 연료 발열량, 그리고 연료의 현열, 연료의 현열. 그 다음 공기 같은 경우에는 연소용 공기 현열, 연소용 공기 현열. 이건 뭐예요? 공기 예열기 썼을 때 예열된 공기가 가진 열량이 있죠. 그게 연소용 공기 현열입니다.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절탄기 썼을 때 요거는 해설에 없네요. 해설에 여러분들 추가해서 좀 적어두세요. 급수 현열, 급수 현열, 급수의 현열. 그래서 절탄기 썼을 때. 그 다음에 증기는 뭐였어요? 이거 논해 분입 증기. 그래서 이 논해 분입 증기는 주로 어디서 씁니까? 우리 벙커 CU와 같은 이 무화가 잘 안 되는 연료를 쓸 때 무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논해에다가 증기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증기가 가진 열량 역시도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별 항목에 속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해설에는 지금 이 급수현열이 없는데 여러분들 급수현열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만약에 급수현열 쌤 제 거에는 추가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개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요 정리 같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제 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출혈은 보일러에서 빠져나가는 열량입니다. 그래서 불발, 방배미, 그리고 그 중에서 발생 증기는 쓸 수 있으니까 유효열이고, 이별은 보일러로 들어오는 거니까 연료가 가진 연료 발열량 그리고 연료의 현열이 있겠고요. 그 다음 공기, 공기 예열기 썼을 때 연소용 공기의 현열이 있겠고요. 그 다음 물은 절탄기 썼을 때 급수 현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증기 같은 경우는 논해 분입 증기가 있겠더라.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동되는 보일러의 효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당 증기 발생량. 자, 증기 발생량 G입니다. 150kg인데 시간당이니까 per hour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 증기 엔탈피, 증기 엔탈피 H2-였죠. 그래서 요게 600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급수 엔탈피 좋네요. H-. 자, 요게 5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자, 그래서 이게 급수 온도로 주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면 똑같이 쓰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친절하게도 급수 엔탈피로 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온도로 줬을 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단위라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급수 온도나 급수 엔탈피나 킬로칼로리 단위에선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연료의 저희 발열량 HL 요게 1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1kg에 1000kcal 발생시킨다 라는 거고, 이 연료를 몇 킬로그램 떼냐 밑에 나오죠. 시간당 연료 사용량. 그래서 요거를 GF라고 했을 때 200kg이고 시간당 per hour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기호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아하니 효율 구하는 공식 2타는 GF의 HL 분의 G의 H2-H-로 구하면 될 것 같죠? 딱 보니까 기호가 딱 떨어지네. 거기다가 퍼센트로 구하겠다 하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풀겠습니다. G가 지금 150이에요. 150 곱하기 H2-가 600 빼기 H-가 50, 그 다음에 나누기 GF가 200 곱하기 HL이 1000이네요. 너무 쉽죠? 공식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럼 곱하기 100 하면은 요게 퍼센트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김에 단위 한번 정리해보면 굳이 단위 정리 안 해도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게 킬로그램 per hour, 요게 엔탈피 차니까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얘가 킬로그램 per hour, 얘는 마찬가지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요렇게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효율은 단위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탁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41.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제외하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계산 과정에 적어주시고 답란에다가 한 번 더 41.25%라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다음 파이프 밴딩 머신에 대한 설명을 읽고 그 내용에 알맞은 밴딩 머신의 형식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고요. 처음에 생소해서 그런데 그 키포인트만 딱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번 보시면 유압 또는 전동기를 이용한 광구핀 기계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유압식 요거를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압식으로 사용되는 게 램식이에요. 그래서 램식 밴딩 머신 딱 키포인트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번 보시면은 보일러 공장 등에서 주로 동일 모양의 밴딩 제품을 다량으로 생산하는데 사용한다. 다량 또는 대량이라는 말이 있다면 자, 요거는 로터리식 밴딩 머신입니다. 로터리식 밴딩 머신. 그래서 공장 내부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때 엄청나게 대량으로 같은 모양을 대량으로 같은 사이즈로 대량으로 할 때는 로터리식 밴딩 머신. 그 램식은 유압식인데 요거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맞게끔 재단 딱 해가지고 탁탁 밴딩해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유압식이구나 요렇게 램식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딱 뉘앙스만 봐도 어때요? 가나는 자동식인 것 같고 그럼 남아있는 거 뭐겠어요? 이제 수동식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다번 같은 경우는 수동식인데 정확히는 수동 롤러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동 롤러식 밴딩 머신.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읽어보면은 32회 이하 광구핌식. 자, 32회 이상 되면 어떻게 될까? 수동으로 사람이 이걸 잘 못 당겨요. 그래서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당길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통 보면 32회 이하 32회만 밴딩한다고 해도 야,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32회 이하의 광구핌 시 롤러와 포머 사이에, 자, 포머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전적 의미로는 형상을 유지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관을 고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롤러와 포머 사이에 관을 삽입 후 핸들을 돌려 180도까지 자유롭게 밴딩하는 형식이다. 돌려서 뭐 90도에 되고 45도에도 되고 아니면 180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키포인트만 정리하시면 돼요. 유압식 하면 램식이고 그 다음에 대량 또는 다량이라는 말이 있으면 로터리식, 그 다음에 32회 이하 또는 롤러 포머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수동 롤러식 밴딩 머신이구나.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다음 방열기의 도시기호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베이스보드 히터 표시 형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방열기 도시기호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필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보기에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볼 수가 있는데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열기인데도 이 표시 형식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기 종류가 워낙 많아요. 벽걸이도 있고 뭐 주형 아니면 세주형, 지금 보는 베이스보드 히터 또는 뭐 캐비닛형 이렇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표시 형식이 조금씩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능한 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해설도 나오는데 해설이랑 의미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시 형식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도 좀 여러 번 풀어보시면은 그 바뀌는 형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나왔던 문제 또 나오기 때문에 한 두세 번 풀어보고 의미만 딱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은 웬만하면은 작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 잘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요게 베이스보드 히터 표시 방식이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 이제 답부터 한번 알려드려 보면은 가번에 보시면 엘리멘트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열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수는 뭐냐? 요 R입니다. R. 그래서 요게 이열이라는 뜻이고요. 뭐 또는 이R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멘트 수라고 물어본다면 요게 이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엘리멘트 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방열기의 열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엘리멘트의 길이는 뭐겠어요? 여기 미터 표시 있죠. 그래서 1m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건 뭐 바뀔 일 없겠죠. 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씩 봅시다. 보시면은 제가 해설하고 비교를 하면서 볼게요. 해설해 보면은 요거 순서대로 두 번째 줄인데 순서대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종별,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핀의 수, 핀수라고 줄여서 적겠습니다. 핀수, 그 다음에 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종별, 크기, 핀수, 단수가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또 변형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요게 종별이 아니고요. 종별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주형이야 또는 3주형이야 아니면 3세주야 5세주야 아니면 벽걸이 같으면은 요게 월 버티컬이냐 월 호리젠탈이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32라고 줬다라는 건 이건 뭡니까? 딱 봐도 직경 표시죠. 그래서 32 또는 50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종별을 표시한 게 아니고요. 대신에 뭘 표시했느냐 하면은 방열기 내 광경입니다. 밑에다 씁시다 그냥. 방열기 내 광경. 그래서 이게 해설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32라는 거는 방열기 내 광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크기, 핀수, 그 다음에 단수입니다. 그래서 무슨 크기냐? 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핀의 크기 108이고요. 이 세 번째가 단수라고 했죠. 그래서 단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m당 부착된 핀의 개수. 그래서 165가 됩니다. 165. 그래서 그냥 핀의 개수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와 같이 1m당 부착된 핀의 개수. 왜? 길이가 1m니까. 길이가 늘어나면 핀의 개수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1m당이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2m, 3m 요거 엘리멘트의 길이를 2, 3m 주고요. 그 상태에서 1m 당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부착된 핀의 개수라고 물어보면 그냥 적힌 대로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응용해서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핀의 개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거를 핀의 피치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핀의 피치. 그래서 핀의 피치라고 물어본다면 핀수 대신에 핀의 피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핀의 수를 물어본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의미는 좀 다릅니다. 피치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방열간 각각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뭐 어쨌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핀의 피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개수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문제 풀 때는 같은 거다 이렇게 의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 간격 유출 간격 우리 워낙 많이 봤으니까 맨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20 곱하기 20 해서 유입 유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후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대응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수관식 보일러 중 관류 보일러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관류 보일러 뭐라고 했습니까?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싱을 해가지고 버너를 딱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화염을 쫙 분사해서 관을 데우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급수를 딱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가서 가열, 증발, 과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올 때 뭐가 되는 거죠? 과열 증기가 되어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으로만 이루어진 수관식 보일러다. 관 안에 물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관류 보일러의 특징 3가지를 써라. 봅시다. 첫 번째, 순환비가 1이므로 드럼이 필요 없다. 그렇죠. 순환비가 1이라는 게 뭡니까? 물을 100이라는 물을 넣으면 100% 증기가 되어서 100이라는 증기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걸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순환비라는 거는 요게 공식이 있었죠. 증발량 분의 급수량입니다. 급수량. 그래서 여기 물 급수를 100을 넣어주게 되면 나오는 게 과열 증기가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해보면 100
100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1 나온다 이 뜻이죠. 순환비가 1이다. 그래서 가열 증발 과열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열 상태로 넘어가면 100% 증기입니다. 만약에 포화 증기라고 하면 이게 액이 섞여 나올 확률이 있는데 과열 증기로 가버리면 몰레르선도 딱 그려보면 알죠. 이렇게 몰레르선 딱 그려보면 이게 포화 증기고 딱 넘어가 버리면 이거 뭐야? 과열 증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습증기 구역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100% 증기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비가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순환비가 1이므로 드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액을 담아둘 드럼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고압 보일러에 적합하다. 그렇죠. 수관식 보일러니까. 우리가 원통형 보일러랑 수관식을 비교했을 때 수관식 보일러를 어디에 쓴다? 고압 보일러에 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고압에는 어때? 이 관의 직경, 이 통이 있으면 원통은 크고 이 관은 직경이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의 직경, 이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높은 압력이 견디기가 좋다라고 했죠. 직경이 클수록 어때요? 압력이 낮아야 된다. 이 압력이 견디는 힘이 작기 때문에 저압 보일러에 쓰는 거고 관처럼 이건 통이고 이건 관이죠. 관처럼 직경이 작을수록 고압에 견디기가 좋다. 그래서 수관 보일러가 고압용으로 쓰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완벽한 급수 처리를 해야 한다. 왜? 청소가 어려우니까. 관 안에 물이 순환하고 만약에 이물질이 급수에 섞여 있으면 쉽게 막혀버리죠. 직경이 작으니까. 그래서 청소해내기가 어렵다. 우리가 원통 보일러는 어때요? 통이 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관식 보일러는 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가서 막히더라도 이걸 청소해내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급수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이물질을 아예 없애라. 그러면은 이물질이 없으면은 이게 막힐 일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급수 처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콤팩트한 구조로 청소 및 검사 수리가 어렵다.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다음 다섯 번째. 전열 면적에 비해 보유 수량이 적어 가동 시간이 짧다. 그렇죠. 우리가 원통 보일러는 커다란 원통 안에다가 물을 이런 식으로 채워가지고 가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관 보일러는 관, 직경이 작은 관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보유 수량이 적은 이 관유 보일러 또는 수관 보일러가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전열 면적에 비해서 보유 수량이 적어지고 가동 시간이 짧다. 예열 부하가 짧다. 예열 시간이 짧다. 요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특징 세 가지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보일러의 운전 중 온도계의 부착 위치 4개소를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8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이 판서를 하면서 외우게끔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적으면서 딱 외워보세요. 그럼 쉽게 외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지금 정답에는 5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급수와 버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와 버너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입구 온도계를 설치해요. 입구 온도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급수는 당연히 입구에 설치해서 급수의 온도를 재겠죠. 보일러에 들어오기 전에 급수 물의 온도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온도에 따라서 예열 부하가 증가하거나 낮아질 테니까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는 거고요. 버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급유 온도계가 되겠죠. 급유. 버너에 넣어주는 기름의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의 온도에 따라서 이게 연소 시에 효율이 증가하거나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와 버너는 입구 온도계예요. 정확히는 급수 같은 경우는 급수 입구의 급수 온도계. 그 다음에 버너 같은 경우는 버너 입구의 급유 온도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폐열 회수 장치입니다. 폐열 회수 장치 과, 제, 절, 공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줘요. 묶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과제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출구 온도계입니다. 출구 온도가 중요하다. 그럼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전후 온도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열기, 제열기는 뭐냐면 과열기는 포화증기가 나왔을 때 과열증기로 가열하는 거죠. 그래서 과열증기로 만들어서 고압터빈에 보낼 겁니다. 이때 고압터빈에 사용되는 온도가 중요하니까 과열기 입장에서는 출구 온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열기는 어떻게 돼? 고압증기를 사용한 고압터빈에서 나온 증기를 한 번 더 쓰고자 재가열하는 거죠. 그래서 재가열해서 저압터빈 쪽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저압터빈 쪽으로 보내는 온도, 즉 제열기 입장에서 출구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출구 온도계를 쓰는 거고요. 그럼 절탄기 공기예열기는 어떻게 돼? 절탄기는 급수예열기, 공기예열기는 그 공기예열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급수를 예열하거나 공기를 예열할 때 예열 전후의 온도를 비교해서 효율을 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탄기 공기 열기는 전후 온도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쌤, 근데 절탄기랑 급수 온도계 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절탄기가 없을 때의 급수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절탄기가 있을 때는 전후 온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가 뭐예요?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 요거는 별도로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자, 차례대로 보시면 돼요. 급수 입구의 급수 온도계, 버너 입구의 급유 온도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버너 입구의 급유 온도계. 그 다음에 과열기, 제열기의 출구 온도계. 그 다음 절탄기, 공기 예열기 또는 뭐 뒤집어져도 돼요. 공기 예열기, 절탄기의 전후 온도계.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는 게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혹시나 문제에서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요런 항목이 있습니다. 절탄기, 공기 예열기 전후에 절탄기, 공기 예열기 전후에 온도계가 설치되면 설치 시라고 적을게요. 설치 시 온도계 설치 시 배기가스 온도계를 생략할 수 있다. 배기가스 온도계 생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 이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라는 건 뭐예요? 배기가스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결국은 말단에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가 들어간다면 얘들이 제일 말단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연도를 순서대로 했을 때 연도의 순서대로 과제, 절공 순서로 폐열 회수 장치 설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탄기 또는 공기 예열기가 있다면 얘들 말단 온도가 결국은 배기가스 온도가 될 테니까 다 쓰고 나가는 배기가스 온도가 될 테니까 얘들을 설치했다면 이 중에 뭐 하나만 하든 둘 다 하든 얘들을 설치했다면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는 생략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얘들 온도가 어차피 말단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 5가지 중에 4가지 잘 결정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들 필기해 보시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쉽게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바로 봅시다. 10번에 보시면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어의 각 단계가 진행되는 제어 방식으로 작동 명령이나 타이머나 릴레이에 의해 행해지는 제어의 명칭을 쓰시오 돼 있죠. 너무 쉽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뭡니까? 시퀀스 제어 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뭐 피드백한다, 뭐 결과치를 되돌린다, 목표값을 추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좀 다른 제어가 될 텐데 여기서는 뭡니까? 미리 정해진 순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한다면 시퀀스 제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신설 보일러 설치 시 내부에 부착된 유지분, 페인트,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다 배웠습니다. 이 정답 뭡니까? 소다 보링. 그래서 소다 끓임이라고도 합니다. 소다수를 끓여서 이렇게 배출하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이거 왜 한다 그랬어요? 신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설치하다가 보면은 뭐 용접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안쪽에 도장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쪽에 뭐 유지분, 페인트, 녹, 이물질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물로다가 씻어내면 어떻게 돼요? 부식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고 안쪽에 있는 이물질을 청소해내기 위해서 소다수를 끓여서 배출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소다 보링에 사용하는 약액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다 보링 시 쓰는 사용 약액.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탄수인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탄수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탄산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을 다른 말로 뭐 가성소다 이렇게도 불렀죠. 그래서 탄산 나트륨은 탄산소다 이렇게도 불렀고 그 다음에 인산 나트륨. 자, 이거 인산 나트륨인데요. 여기서는 제3인산입니다. 제3인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는 뭐냐면은 아황산 나트륨. 이거 필기 보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소다 보링
사용약액입니다. 그래서 탄수인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헷갈리죠? 쌤 이거 pH 조정제 아닙니까? 이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pH 조정제는 어떻게 배웠어요? 탄수인암이었습니다. 탄수인암이었어요. 그래 다시 적어봅시다. 탄산 나트륨. 적으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꼭 적어보셔야 됩니다.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이것도 인산 나트륨인데 여기서는 뭐였어요? 제1,3인산 나트륨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 암은 뭡니까? 암모니아.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꼭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뭐를 또 외울 수가 있습니까? pH 조정제에서 요 암모니아 빼면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 빼면은 연화제였죠. 연화제. 그래서 요거는 탄수인이죠. 그래서 탄산 나트륨. 쓰면서 외운다고 했어요.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인산 나트륨.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액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씩도 써보세요. 한 번씩 써보고 기억나는 것도 한 번 더 써보고 이런 식으로 연관 비슷한 거 있잖아요. 헷갈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매번 적어보면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신설 보일러 설치 시 내부에 부착된 유지분, 페인트,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으니 답은 소다보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가성치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성치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가성치화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적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문제로 주고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답이 가성치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고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가성치화라는 거는 제가 필기시험 보실 때도 많이 나와가지고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필기시험 볼 때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는 고온, 고압,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부식이라 했어요. 알칼리 부식. 그리고 이게 pH가 13 이상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도 같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차피 사지선다에서는 그 답을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필답형이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주로 고온고압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리베디움이 뭔지 이전에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동체, 철판입니다. 철판. 우리가 동체를 만드는 철판인데 이거를 용접이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용접이음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리벳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걸 용접이음 한 게 아니고 리베디움을 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리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잡아서 압착식으로 콱 집어요. 그러면 이 리벳이 위아래로 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흔히들 볼 수 있는 이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벳 이음을 한 형식의 보일러고 실제 리벳 이음을 외형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철판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걸 용접 대신에 리벳을 이렇게 꽝꽝꽝 박아 놓은 거죠. 그래서 외관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리벳 이음부가 돌출이 되어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고온고압 리벳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부식으로 보일러 수중에 분해되어 생긴 가성소다. 자, 가성소다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치화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소다가 과도하게 농축되면, 너무 많이 농축되면 수산화 이온이 많아져 보일러 수가 어떻게 돼요? 강알칼리성을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가성소다가 과하게 농축돼서 물을 강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고압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부식인 거고, 자, 강알칼리성을 띠게 되면 이것이 강제화 작용하여 뭐가 생깁니까? 나트륨이 생긴다. 강제화 작용에 생기는 나트륨이 강제의 결정 있게 침입하여
재질을 열화, 치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생겨서 결국은 나트륨이 철판에 들러붙어서 철판을 부식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겨울철에 보면 눈길, 그래서 눈이 와서 얼음길 있잖아요. 그 도로가 얼음길. 그래서 이 얼음이 얼면은 차들이 미끄러지니까 이거를 제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염화칼슘을 뿌리죠. 염화칼슘 뿌리고 만약에 염화칼슘이 없다 하면은 소금을 뿌리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그러면 이 소금기를 차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 자동차 이 밑판에 소금기가 막 들러붙죠. 소금기 뭐예요? 나트륨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트륨 분이 들러붙으면 철판을 빨리 부식시켜 버려요. 염화칼슘도 그런 성질이 있고. 자,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그 제설 작업한 길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서 눈 그치면 어떡해요? 아래판 세차부터 합니다. 부식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나트륨 분이 생겨서 강제 결정 있게 침입을 한답니다. 그 주로 보면 보일러 동체 하부에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이 나트륨 분이 어떻게 돼? 물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고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둔다면. 그래서 하부 쪽에 부식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리베디움부, 리벳 각각의 틈이 있겠죠. 요런 틈이 있다 보니까 틈으로 이렇게 나트륨 분이 침투해가지고 부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이제 유식하게 강제 결정 있게를 침입하여 재질을 열화 뭐예요? 이 못할 열 델화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 재질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치화시키는 것이다. 부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로 고온과압 리벳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부식이고요. 가성소다가 농축되어 그 보일러수가 강알칼리성을 띠게 되면 나트륨이 생겨서 강제 결정 있게를 침입하여 재질을 열함이 치화시키는 것을 이 가성치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성소다에 의해서 치화되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이제 줄여서 가성치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제가 방금 키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들 위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짧게 정리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거를 다 썼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키포인트만 예를 들자면 고온과압 리벳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부식으로 가성소다가 과하게 농축되어 보일러수가 강알칼리성을 띠게 되면 나트륨분이 생겨서 발생되는 뭐 부식 현상 또는 이걸 다 적으셔도 되죠. 강제 결정 있게를 침입하여 재질을 열화 치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적어주실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너무 간략하게 해버리면은 좀 부분 점수가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5점짜리인데 너무 간략하게 적었다. 그럼 뭐 한 3점, 2점 줄 수도 있는 거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좀 다 적어주시면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일러의 전격 출력 계산 시 필요한 부하를 4가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이거 맞추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전격 출력은 뭐 있습니까? 난, 급, 배, 예 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 뭐였죠?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 부하. 그래서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 난급, 배,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격 출력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답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강철제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최고 사용 압력 기준을 줬고요. 수압시험 압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압시험 압력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적어봤는데, 자, 최고 사용 압력을 기준으로 수압시험 압력을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압력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43 MPa보다 낮을 때, 그리고 0.43에서 1.5 MPa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1.5 MPa보다 높은 압력일 때 수압시험 압력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압시험 압력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적어보시면 빨리 외워요. 위에서부터 곱하기 2배로 하고요. 그 다음 요건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1.3배에다가 어떻게 더하기 0.3 MPa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 MPa 넘어가게 되면은 곱하기 1.5배로 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디에 곱합니까? 최고 사용 압력에다가 곱하기 2배, 곱하기 1.3배에 0.5 MPa 더한 거, 그리고 최고 사용 압력에 1.5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압력 기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되죠.
이거를 모른다 해버리면 이런 문제 못 풉니다. 자,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최고 사용 압력이 0.35메가파스칼이래요. 그럼 0.35 같으면은 0.43메가파스칼 이하에 해당하죠. 그럼 곱하기 2배. 그래서 0.35 곱하기 2배 하게 되면은 요게 0.7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최고 사용 압력이 0.6메가파스칼이래요. 그럼 0.6이면 요 두 번째 항목에 속하네요. 그래서 요걸로 구하면 되죠. 1.3배에다가 0.3을 더하면 되네요. 그래서 0.6에다가 곱하기 1.3배 하고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0.3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연스럽게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해지니까 요대로 갈로 안 하고 푸셔도 되고요. 뭐 이제 안전하게 풀려면 이렇게 묶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답 나와요. 그래서 는 요게 1.08메가파스칼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1.8메가파스칼이니까 1.5메가파스칼 넘어갔죠. 그래서 1.5배 하면 됩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1.5배 하면은 요게 얼마가 나오냐? 2.7이 나오네요. 2.7메가파스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하고 답을 계산 과정에 다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란에다가 한 번 더 요 이제 답들 있죠. 요 답들을 정확하게 단위까지 해서 한 번 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에 제가 정리를 해뒀으니까 교재 보고 이와 같이 정리해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유니온부터 유니온까지의 방열관의 길이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방열관 피치는 200mm이고 파이는 3.14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방열관 코일입니다. 코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방열기가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에 전기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 들어가고 응축수가 나올 때 요 방열관입니다. 방열관을 배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이러한 배관, 이 코일의 길이를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실제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뭐 설명해 보니까 방열관의 피치라고 돼 있는데 피치라는 거는 방열관과 방열관과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격이라 보시면 되죠. 간격이 200mm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요 검은색 배관의 길이를 구할 때는 피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건을 준 것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쓸 일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요 검은색 배관의 길이니까 요걸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파트별로 나누기 전에 조금 이제 중요한 설명은 뭐냐면은 자, 요 치수선 있죠. 요렇게 내려봤을 때 요 센터와 같고요, 치수선이. 그리고 요 끝부분과 같고, 요 끝부분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 끝부분과 같고, 요 끝부분과 같고, 요 센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m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나눠보게 되면 요 원호죠. 반원이니까 제가 원호라 하겠습니다. 원호가 요렇게 있는데 잘 보시면 직관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하나, 둘, 3개의 직관은 원호 양쪽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원호 하나, 이렇게 가서 원호 하나. 그래서 2개가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 원호가 양쪽에 연결된 배관을 L1이라고 한다면 요거 L1, 요거 L1, 요거 L1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누는 겁니다. 종류별로. 그리고 한쪽이 원호고 한쪽이 유니온인 애가 있어. 그러면 한쪽이 원호고 한쪽이 유니온인 애를 L2라고 놓는다면 얘도 한쪽이 유니온이고 한쪽이 원호고 하니까 요거 L2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L1이 3개, L2가 2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는 원호를 봐야 되죠. 원호가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호를 지금 해설이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요거를 L3, L3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L1부터 계산 한번 해보면 L1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의 원호의 그 길이를 뺀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L1입니다. 요거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게 다 뭐예요? L1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점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요 길이를 빼줘야 된다라는 소리죠. 요 길이를 뺀 길입니다. 왜? 3.2라는 거는 원호의 요 반지름까지 더한 길이니까. 양쪽의 반지름까지 다 더한 길이니까 요걸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L1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잘 보세요. L1은 제가 치수선을 연장해 볼게요. 요 맨 위에 있는 L1만 계산합시다. 요 치수선을 요렇게 연장하고요. 요 치수선도 마찬가지 요렇게 연장을 할게요. 그러면 L1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엄밀히 따지면 여기 이제 연장 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 치수. 그러면 요 치수 빼주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치수를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바깥에 이 치수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자, 요거 R 100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R 100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R 100짜리가 여기 지금 요 치수가 요 R 100이니까 요쪽에 100mm, 요쪽에 100mm 빼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치수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요 치수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하나 빼주고 또 여기도 여기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요만큼 내려와서 반지름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100mm씩이니까 200mm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있으니까. 원호가 양쪽에 두 개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없으니까 밑에 걸로 하면 되죠. 밑에 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 지금 100mm짜리를 이렇게 올려서 빼주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해 보면은 3.2m입니다. 우리 미터 단위로 합시다. 3.2m 이 전체에서 양쪽에 요만큼 빼야 되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100mm니까 미터로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면은 0.1이죠. 그럼 여기도 얼마? 0.1이죠. 그럼 두 개니까 0.2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몇 개 있다고요? L1짜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 9m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2를 구해봅니다. L2는 뭐냐면은, 요건 파란색으로 합시다. L2가 요거죠. 그래서, L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 유니온 센터까지의 길이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연장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m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3.2m 되는 거니까 여기 하나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양쪽 빼줄 때는 0.1, 0.1을 빼줬다면 한쪽만 빼주면 뭐예요? 0.1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 빼기 0.1인데 요건 몇 개 있어요? L2 하나, 두 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게 L2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참고적으로 요 치수선이 유니온의 센터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니온 뺄 길이는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유니온이 벗어났다 하면 유니온 뺄 길이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보니까 유니온 센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 꽤나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요렇게 두고 푼다면 요 공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풀어보면 6.2m가 나옵니다. 6.2m. 자, 그러면 L1, L2 다 계산했어요. 그럼 L3 요게 뭐였습니까? 원호라고 했잖아요. 원호.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게 원입니다. 원인데 요 호의 길이만 원호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원 둘레에서 이게 반원이죠. 엄밀히 따지면 반원의 길이 2분의 원둘레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2파이r이에요. 2파이r. 여기에다가 2를 나눠 보면은 이 호의 길이가 나오죠. 반원의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으로 풀면 2분의 2 곱하기 파이를 3.14로 구해라 했으니까 3.14 곱하기 r. r은 100이죠. 100인데 미터로 구한다 했습니다. 0.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자, 찾아보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라는 뜻이죠. 반원. 그래서 이게 반원의 둘레입니다. 이가 없으면 뭐예요? 원둘레. 이 전체 둘레인데 우리가 반원이 필요한 거죠. 반원. 그래서 호의 길이니까 반원의 길이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몇 개가 있노?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 그래서 4개를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1.26이 나올 거예요. 1.26m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원호의 길이까지 다 계산했어요. 그럼 이제 실제 길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다 계산해 냈으니까 그냥 이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안은 요거 다 더하면 되죠. 9 더하기 6.2 더하기 1.26 하시게 되면은
요거 계산해 보시면 16.46 나와요. 16.46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는 계산 과정에 이런 문제는 요걸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답란에다가 최종 답안 있죠. 최종 답안 16.46 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회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